북한군의 전투지역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나토와 유럽연합의 대표단을 파견해 정보 협력을 본격화합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 외교관의 파병을 둘러싼 설전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난 면담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며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각종 의혹에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진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부상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확인한 뒤 혐의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할머니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은 연기자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로 별세했습니다. 급작스런 고혈당 쇼크가 사인으로 전해졌는데 빈소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주한미군 보급창고에서 난 큰 불이 19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화재 조사는 미군과 소방당국이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점점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단이 다음 주 벨기에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 본부를 방문합니다. 나토와 EU 회원국들에게 북한군의 특성과 함께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기로 한 건데요. 양측의 본격적인 정보 협력이 시작된 셈입니다. 첫 소식 이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대표단이 오는 28일 벨기에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32개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을 브리핑합니다. 또 유럽연합 EU 정치안보위원회를 찾아 브리핑을 진행하고 마라크 류터 사무총장을 비롯한 나토와 EU 고위 관계자들과 별도로 면담할 계획입니다. 대표단엔 국방부와 국정원 고위 관료가 포함됐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로 보내진 북한군의 임무뿐 아니라 북한군의 일반적인 특징과 작전 수행 능력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에 대한 많은 정보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파병된 인민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나토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우리 정부와 나토, EU 간 본격적인 정보 교류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로선 우크라이나에 침투한 북한군이 투항할 경우 기순 문제 등을 대비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에게 전투에 가담하지 말고 투항하라고 촉구하면서 포로 수용시설의 소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불법적 협력 중단을 촉구한다며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하면서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엔에서는 남북 외교관 사이에서 날카로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푸틴 대통령도 사실상 시인한 상황에서 북한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재래식 무기 군축을 주재로 한 유엔 총회 회의에서 북한의 파병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한국 대표부는 북한의 무기 거래를 비롯한 러시아 군사 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ll the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which precisely falls within the scope of today's thematic discussion, must be unequivocally condemned. 이에 대해 북한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러시아 파병은 물론 무기 제공 사실조차 부인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부는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assertion of those member states is nothing more than groundless rumors aimed at tarnishing the image of DPRK and undermining the legitimat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sovereign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UN Charter. 한국 대표부는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오히려 보낸 나라가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It is regrettable that their existence is disavowed by the government that sent them to the deadly battlefield. The soldiers already forgotten, forsaken by the government that sent. 북한도 물러서지 않고 2차 답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없이 우리 측의 북한 국호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비난했습니다. And my delegation is strongly protesting the RK delegation who called the name of my country as North Korea. It's a shame. 유엔 사무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어느 편에서든 군사력이 추가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도 대북 제재 위반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르면 오는 27, 8일쯤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SNS 등을 통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게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확전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에 실질적 압박을 가해달라고 서방에 요구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해 실질적인 전투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본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프랑스의 한 고위 장교를 인용해 현재 발표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볼 때 우크라이나 전세를 바꿀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프랑스의 고위 장교는 러시아는 모두 26개 사단과 65개 여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여기에 수천 명의 추가 병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 이후 지지율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도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유난 면담이 이뤄지기 전인 10월 셋째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2%였습니다. 하지만 면담 직후인 22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사에서는 20%를 기록해 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이후 6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가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정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논란 못지않게 경제와 민생 문제 등이 꼽힌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3분기에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수출 조정과 건설 부진으로 성장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필요할 경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을 겨냥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등이 23억 원 수익을 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건축업체 히림과 김 여사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코바나 콘텐츠 후원업체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한 북한군을 타격하자고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야당이 신북풍몰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면담 직후엔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으나 대통령실은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사안별로 선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사실상 친윤계를 정조준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당 내홍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은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선 반드시 국민 걱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라고 반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겁니다. 변화와 쇄신을 위해 뭉쳐야 한다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결해서는 안 된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특히 쇄신을 방해하려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특별감찰관 임명 등 한 대표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온 친윤계를 직격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라는 친한계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함께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의총에 관한 진행 등에 관해서는 그것도 다 의원님들의 뜻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겁니다. 결국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인데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찬반 표결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연계한 건 당론이라며 한 대표가 내부 분열을 부추긴다고 날을 세우는 반면 친한계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선 공약이니만큼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친한계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를 당원 여론조사에 붙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이른바 세대결에도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의원총회 전까지 물밑에선 개파간 수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총 표대결에 대비해 중립지대 이른바 관망파를 끌어들이기 위한 세불리기도 본격화될 전망인데 다만 표결 자체가 당 분열의 결정적 촉매제가 될 거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검찰의 봐주기 압수수색 의혹과 늑장 수사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에 대해서는 늑장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관련 건이 창원지검에 접수됐지만 한동안 검사 없는 수사과에 맡겨졌다가 최근에야 형사과에 배당된 겁니다. 결국 창원지검 대신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장관님께서 지금 저기 앉아있는 검찰총장에게 명태균 관련해서 수사단 구성해라 이렇게 지시하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명 씨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다며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중앙에서 수사하는 것도 그렇게 못 믿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에 자꾸 사건을 보내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이유이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이 엄호하고 나섰고 부실 수사, 덮어주기 수사한 이거야말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영장이 청구됐던 것도 법원에서 보기에 무리한 압수영장이라고 판단해서 기각한 건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항고 사건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항고가 제기될 예정이니까 제기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는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들의 연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에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제거하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일단락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부터 병원에서 서류 발급 없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 앱과 웹사이트에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앱에 로그인한 뒤 보험 계약을 조회해서 골라서 병원과 진료 일자,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또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연기부터 예능까지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면서 큰 사랑을 받은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로 별세했습니다. 연예계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고인을 추모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영원한 일용엄니 배우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로 추정됩니다. 1949년생인 김 씨는 지난 197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에선 젊은 나이에도 노인인 일용엄니 역할을 소화하며 열연을 펼쳤고 마파도와 가문의 영광 시리즈 등 다양한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거침없는 입담,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것은 물론 지난 15년간 창작 뮤지컬 친정엄마 무대에 오르며 연기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연 기간에는 제가 아주 굉장히 차분해져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이런 감정도 좋아요, 저는. 하지만 지난 5월 병원에 입원하며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지난달 홈쇼핑 방송에서도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건강 이상설이 제기돼 왔습니다. 유가족은 김 씨가 뮤지컬 출연료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온라인에선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빈소에도 동료 연예인 등 조문객의 발걸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니 하면서 오늘 약간 엄니가 또 한 번 돌아가셔갖고 허전합니다. 뭐 이것저것 그냥 오지랖이 넓어갖고 그냥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좋은 세상 가셔갖고 편안하게 잘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50년 넘게 웃음과 감동을 전한 고인의 발인은 오는 27일 엄수됩니다. 이후 장지인 서울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를 치료한 한 의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 진단서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한 거는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확실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택시기사 의료 기록을 확보해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씨에게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었는데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택시기사가 문 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료 기록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경미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 합의까지 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확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할지 고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의료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치료를 받은 한의원에서 충분히 압수수색하거나 충분히 그 치료받은 내역에 대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확보한 자료가 문 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부산 주한미군 보급창고에서 난 불이 19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는 미군과 우리 소방이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밤새 타오르던 불길이 사그라들자 화재에 휩싸였던 창고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천장 대부분이 불에 완전히 타 사라졌고 내부 벽체만 남아 있습니다. 부산 주한미군 55 보급창 창고에서 난 불이 오후 1시 반쯤 모두 꺼졌습니다. 큰 불길을 잡는 데까지는 13시간, 잔불 정리를 마치고 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는 19시간이 걸렸습니다. 완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데다 군수물자를 보관하는 시설이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습니다.
모르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터졌을 때 아무래도 저희한테 주민들이나 저희한테도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는 미군 측이 단독으로 진행할 거란 예상과 달리 부산 소방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수사권이 미군 측에 있고 군사보안 시설이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군 측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우리 경찰의 개입도 불가능합니다. 불이 난 창고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피해는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화재를 초기에 목격한 시민들은 작은 크기의 불길이 보였다고 전했지만 빠르게 번진 탓에 대형 화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연소 확대를 막는 데 주력한 덕분에 부대 안에 있는 다른 건물로는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의료 공백에 매달 2,085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후 중증, 응급환자 진료 공백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2천억 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해왔습니다. 지원금은 한 달 단위로 가산해 병원 등에 지급해왔는데 심각 단계 종료 시까지로 늘려주겠다는 게 이번 추가 투입의 취지입니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인 A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최근 한 언론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차명으로 운영한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미 대선 승패의 열쇠를 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다가 해리스 부통령이 박빙의 우위에 나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대선을 불과 10일을 앞두고 혼전이 거듭되고 있는 건데요. 양측 후보는 경합주에서 1%포인트 우위라도 오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선을 열흘여 앞둔 미국 각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 마치 막상막하의 달리기가 펼쳐지듯 선두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팁 인사이츠 조사 결과 전국 단위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7%로 해리스 부통령이 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 실시된 포브스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X의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51%로 해리스 부통령을 2%포인트 앞섰습니다.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226명,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이 219명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꼭 이겨야 하는 선거인단 93명이 걸려있는 경합주 7곳에서의 여론조사는 더 민감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0일까지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49.1%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0.6%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주에서 앞서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주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격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벌리고 있습니다. 에머슨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1%포인트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지지자의 이탈로 해리스 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비욘세와 합동 유세에 나서 흑인 남성 유권자를 집중 공략합니다. I'm very honored to have the support of former President Obama. I think it just shows the breadth and depth of the support that we have and also the enthusiasm that a lot of people are bringing to the campaign. 역시 노스캐롤라이나와 어제 조지아를 거쳐 애리조나, 네바다로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우위에 있는 이슈, 경제에 집중합니다. Interest rates were 2%, now they're at 10% and you can't get the money.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And that's going to bring everything down. 대선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상막하의 접전에서 단 1%의 우위를 잡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조사부터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취임 후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인데 긍정응답이 20%, 그리고 부정응답이 70%, 긍정응답은 2주 전 직전 조사보다 그러니까 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흐름들을 쭉 보면은 20%가 저 앞에 또 한 번 있죠. 9월 둘째 주. 그리고 잠깐 오르다가 다시 20%로. 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송 대변인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요. 네. 김건희 여사 사안에 관한 문제 해결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일단은 이 김건희 여사 사안을 더 미루거나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요.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요. 반올림에서 20%입니다. 저게 지금 가중치 적용해가지고 1,001명 중에 199명이 긍정응답한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는 9월 2주차에는 1,002명 중에 그래도 20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미룰 여유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지금 70%에 이르는데 세부적으로 그 부정평가 이유를 응답한 것을 살펴봤더니 1순위가 김건희 여사 사안입니다. 그래서 70%의 부정응답자 중에서 15%가 김건희 여사 사안을 꼽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일한 이유만으로 한 10.5% 정도가 지금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전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두 번째 부정평가 이유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많거든요.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소통 미흡, 그다음에 여당 내부 갈등 이런 것이 지금 그 이유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어서 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유 부릴 틈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 부정평가 이유 나온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좀 많이 작용한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성 부장님.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22% 나왔을 때 조건부 지지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보궐선거 때 한동훈 대표가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좀 차별을 하겠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거였다고 말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두 분의 면담에서 보여진 그 대통령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히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라인은 없다. 오히려 나는 100명을 내가 바꿨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윤석열 라인은 100명이나 바꾸는 동안 김건희 여사 라인은 단 한 명도 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 세 번째 요구 사안이었던 그럼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결하는데 협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미 다 협조하고 있다는 듯이 전혀 문제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지층에서 이건 점점 빠져나갈 것이다. 오히려 면담 이후에 대통령은 심지어 범어사를 찾아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던지도록 막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화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대통령은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저 20% 지지율도 아마 곧 붕괴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담을 조금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감마저 무너진 그 결과다라고 지금 보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지역별로 보면 지금 TK, PK,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이제 부울경 지역 여기도 좀 많이 무너졌네요. 30%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비교를 해보면 여당의 지지층을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집단으로 흡수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요. 전국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저 조사에서 30%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0%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당 지지층 중에서도 3명 중에 1명은 대통령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울경 지역 지지율 지금 그 TK에서 26%, 그다음에 PK에서 27%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TK와 PK에서 공이 지금 46%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영남 에서도 5명 중 3명 정도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요. 5명 중에 3명 정도만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5명 중에 2명은 여전히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전체적인 부정 평가 이유를 봤을 때 아까 김건희 여사 사안이 1순위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통 미흡이 12%, 그다음에 여당 내부 갈등이 2%입니다. 이거 두 개 합하면 14%여서 김건희 여사 사안을 그 부정평가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당이 제시하는 김건희 여사 사안 해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는 게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까지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민주당 전부 30%로
동일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직전 2주 전보다 2%포인트가 올라서 지금 동률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움직이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막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당 지지율이 조금 저렇게 올라간 것이 한동훈 효과 아니냐, 그나마 그렇게 평가를 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수치가 좀 2%에 불과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수 지지층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뭐 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바꿔주지 않겠냐라는 기대인 거거든요. 근데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대통령께서는 거부를 하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뭐 계속 뭔가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정당 지지율로 이어진 것이라 보고 있고, 사실 저 지표에서 민주당은 좀 뼈 아프게 봐야죠.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는 민주당의 지금 국정 운영, 뭔가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중도층에 전혀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중에 이제 당내 갈등이 2%로 새롭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부 소속이 아닌 입법부 소속이면 좀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국무위원회에서 나와서 이제 입법부 소속인 된 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은 더 커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제대로 중도층에게 우리한테 지지를 좀 몰아주십시오라는 좀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좀 내놔야 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정당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엄중한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가고 앞으로 민생과 개혁 과제에 더욱더 힘쓰겠다. 사실 여론조사가 매번 나오긴 하는데 그때마다 반응을 내오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조사 결과는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그 부산 범어사 가셨을 때 돌이 날아오면 이제 맞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식과 달리 오늘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처럼 태도를 좀 전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왜냐하면 그 해결책들은 결국에는 문제를 수습하고 다시 전진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즉, 이 길로 가면은 대통령께서 돌 맞으실 일도 없고 오히려 아스팔트 길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유로 제시하는 해결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은 좀 적극적인 그 건의사항에 대한 수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10일이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11월 10일이면은 이제 국정 윤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 이제 반환점을 도는 그런 날인데, 그때 국민과의 소통 행사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준비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뭐 아마도 그 준비를 해서 확정이 된다면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행사가 있다면은 상당한 성과가 있기를 바라죠. 그걸 기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거기에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윤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을 때 그것은 한동훈 대표 개인이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 63%가 지지해서 뽑힌 여당 대표가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일정한 그 대표성을 갖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대표에서 전달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11월 10일 근처에 어떤 국민과의 대화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뭔가 그 대표성을 갖고 건의한 사항들이 수용되거나 적어도 그런 방향 전환이 보인 상태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했을 때 국민들께서도 그 행사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제 2차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뭐 큰 계기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요 오늘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죠 대구를 찾았습니다. 영상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경북은 보수정당 우파의 중요한 대주주입니다. 저는 그 보수정당 우파정당의 경영인, 대표이사 CEO입니다. 저는 CEO가
대주주를 뵙는다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익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이 대주주인 이 정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전체주의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고 정권을 재창출할 겁니다. 문제 해결하지 않고 변화와 쇄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변화, 쇄신에 나서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뭉치고 단결합시다. 저는 뭉치고 단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뭉치고 단결하는 거 필요하고 좋습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고 단결합시다.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구를 찾아서 한동훈 파이팅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저는 보수정당의 대표이자 최고 경영자, CEO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것도 일단 송 대변인한테 먼저 물어봐야겠는데요. 참 미묘한 시기에 대구를 찾았고 또 보수정당의 대표임을 강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이 일정 자체는요. 네. 저도 지난주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미리 잡힌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 뭐 대구시당 방문이나 오늘 대구은행에서 있었던 그 강연이나 네. 특히 그 강연 주최 측에서는 뭐 지난주에 인터넷에 공지도 했기 때문에 뭐 이미 다 알려진 일정이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최근에 급하게 잡은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보수정당의 대표이자 최고 경영자 CEO다라고 하는 이 말, 뭐 이걸 뭐 사실 특정인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언론에서 보시기에는 이 코멘트와 대비되는 연상되는 코멘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그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뭐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언론에서는 좀 오버랩해서 보실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말에 대한 답은 오늘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그런 설명들로 다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독일의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고 그런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낚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그 발언을 하는 대통령실은 옆에 있는 여당 대표의 옷자락도 붙잡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여권의 위기 상황에서는 합심하고 뭉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에서 여당 대표의 옷자락도 같이 붙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구를 찾은데 뭐 이미 오래 전에 이제 일정이 다 잡혀 있었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계속 대통령실하고 연일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구 하면 또 배신자 프레임에 이제 누군가 또 연상이 되죠.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래서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계속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배신자 프레임의 탈피를 의도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대구를 찾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대구를 가는 건 일단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잡혔다고 하니까 그럼 결국 어떤 메시지를 던졌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 문제, 정체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본인의 보수 정당의 대표임을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뭐 전체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본인의 이런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준 것 같은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체성을 고민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정체성을 지금 억누르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에 담긴 건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뭔가 원내 사안이다 자꾸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원내상 다 총괄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원외 당대표임을 뭐 강조하면서 원내 일은 추경호 원내대표 본인이 하겠다는 듯한 의지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수 정당을 전체를 총괄하는 CEO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산 상관없이 내가 다 총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 나온 이야기인데 한 대표가 오늘 SNS에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선 공약이다.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래서 실천이 기본값이다. 꼭 실천해야 된다.
이거는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윤 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이 사실 부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인권법을 2016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안 해서 8년째 재단이 정상적으로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쉽사리 추천할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그 북한 김정은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해서 지금 뭐 17살, 18살 정도 되는 소년병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제대로 규탄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추천할지 알 수가 없는데 특별감찰관 추천을 거기에 계속 결부시키고 있으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특별감찰관 공약을 해놓고 그럼 계속 공석으로 두겠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조건 결부시키지 않고 그냥 떳떳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에 지금 상당히 거의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특별감찰관이 임명을 하면은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모두 해소가 되느냐? 여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야당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혀 안 되죠. 일단 첫 번째로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제도입니다. 이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됐고 그때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내부 감찰을 진행을 해보고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수석과의 갈등이 상당히 불거졌었고 결국 유야무야되면서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한 채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사실 수사권도 없고 실제 감찰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특별감찰을 임명하려면 이 제도적 보완을 좀 거친 뒤에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의혹입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감찰하고 감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은 전혀 동의할 생각이 없고 이거는 그렇다면 특검법을 도입한다면 특검법에 대한 도입을 해서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을 털겠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관리를 위해서 특별감찰관 임명도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단 한 번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이 180석 압도적 다수당일 때도 추천을 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하니 아마도 민주당이 명분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가 실패한 제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100% 해결책은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그 원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단초가 발생했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일종의 워치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민주당이 바라는 문제 해결이 100이라고 하면은 특별감찰관이 뭐 50이나 60 정도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는 해야지 그것을 안 하고 0으로 두겠다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가 않죠. 일단은 특별감찰관이 조사권은 있어도 이게 수사권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조사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고발을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게 여야가 이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여당 내에서 이제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국감 이후에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다룰 예정인데요. 표 대결 여부가 이제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은 진작 했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나 원내대표는 또 다르죠.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총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표결로 가고 정책사안 아닙니까? 이걸로 표결로 가면 뻔하거든요. 분열적인 행태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어떤 그 속에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어떤 봉합하는 정책 해결을 이끌어내야죠. 표결까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이 이렇게 가다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그렇게 극한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국민 민심을 좀 다독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을 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친한계, 친윤계 모두 표결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표결까지 갈 상황이 그렇게 잘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째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특별감찰관에 관해서 아마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이 스스로 감시받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바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국민들께서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그러면은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때는 국회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반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을 아마 이번 주말에도 피부로 느끼고 돌아오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제 지역구 활동할 때 금요일 저녁에 지역구에 내려가서 뭐 월요일 아침 일찍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역 구민들을 만나보면은 왜 특별감찰관 같은 걸 가지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냐. 그런 거는 그냥 한 명쯤 특별감찰관을 둬서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당내 여론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그런 점에서 표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그 친윤계하고 친한계 머릿수를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뭐 20대 30 그리고 이제 중간지대가 이제 그 나머지 굉장히 큰 부분이죠. 중간지대가 오히려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언론에서는 뭔가 갈등이나 대립 구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좀 이렇게 그 보도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렇게 보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 지대에 있다고 하는 분들 경우에는 이 사안 자체를 보고 어떤 것이 더 대의 명분에 맞고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느냐. 아마 이런 거를 중심으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특정 계파에 서는 것과 동일시되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이 국민 여론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아마 표결까지 갈 사항이 그렇게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표결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것이 국민들께서 더 바람직하게 보시는 것이고 더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입니다. 권력은 원래 감시받겠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구구한 조건을 거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이냐 이걸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친한계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 표결로 80만 당원들 표결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은 어제 저녁 늦게 저희 당에서 언론에 공지를 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땐 표대결로 못 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그걸 사실 민주당도 그렇지만 의원총회라고 갔을 때 표결에 붙인다. 이건 없는 겁니다. 원래는 거기서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한쪽 의견으로 정리를 하는 게 의원총회거든요. 표결을 붙이게 되면 만약에 이 건으로 표결을 붙이게 되잖아요. 만약에 친한계가 원하는 대로 되면 대통령 레임덕 시작입니다. 그리고 친윤계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제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이 힘을 잃든 한동훈 대표가 힘을 잃든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표결을 못 붙일 거라고 보고요. 안타깝게도 뭐 주말에 민심을 수렴하고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영남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수도권의 이런 중립적 성향의 의원들을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못 들을 거기 때문에 저는 친윤계나 중립지대에서 친윤계 성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정쟁만 일으키다가 의원총회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특별감찰관 힘겨루기가 계속되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원내외 다 총괄하고 있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 사안에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동훈 대표 말이 맞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를 태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는 태양이고 한동훈 대표는 떠오르는 태양이다. 당에서 대표는 대통령이고 원내대표는 국무총리다.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의원께서 뭐 정치 구단답게 뭐 적절한 비유를 하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 지는 태양의 임기가 아직 절반이 남았다는 겁니다. 임기로만 치면 해가 지금 중천에 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친윤계나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본인들은 고정된 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낮은 국정 지지율, 낮은 정당 지지율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 한동훈 대표거든요. 한동훈 체제가 이 낮은 지지율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오히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 남은 임기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망하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박 전 의원이 이런 정세 분석을 하셨지만 그 임기에 대해서는 아직 해가 중천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까요? 그 박지원 의원이 싸움 붙이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박지원 의원 말대로 뭐 윤 대통령이 그 지는 해고, 뭐 한동훈 대표가 떠오르는 해고 이렇게 두 분을 다 해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른 누굽니까? 다른 이재명 대표 같은데요. 그 다른 원래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밤에만 빛을 내고 달빛을 받아서 자라는 생물은 없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저 비유한 행간에는 이재명 대표로는 절대 집권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행간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와, 이재명 대표를 태양에서 빠뜨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자, 여기까지 말씀하고 이제 지금 자, 국회 사항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이죠.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한테 보낸 이른바 북한군 폭격 문자가 논란입니다.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우리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원식 안보실장 즉각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기호 의원 제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가 제안하고 신원식이 답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정권이 착착 이미 진행하고 있던 음모가 한기호 문자에 의해서 단지 들통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쟁에 말려들 수 있으니 단결하자는 호소를 하려는 자기들의 생존 호소 준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이 정권의 권력 유지, 권력 연장 음모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뭐 규탄대회까지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걸 아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둘 다 삼성 장군 출신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통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신원식 실장이 넵 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낸 거예요. 이게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 이 사진이 잡힌 건데 민주당에서는 신원식 실장을 문책하고 한기호 의원 제명해야 된다.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지금 북한이 레드라인 넘었다고 지금 우리나라마저 지금 국민 목숨을 담보로 레드라인 넘자라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지금 사실 북한과 관련돼서 지금 오물풍선 날아오는 거 막지 못하고 있죠. 저 어제 국감장에서 지금 국감장에 그 강화도에 사는 한 주민께서 이 소음 좀 대체 멈춰달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쟁까지 불사하자는 저런 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원식 그 안보실장은 뭐 글쎄요 어떤 의도를 갖고 답변을 내비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대답을 하고 넘기려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런 그 심각한 안보 생각을 갖고 있는 한기호 의원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의 차원에서 좀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아까 들으셨습니다마는 이게 이 정권의 음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일부 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 아닐지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문자는 한기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원식 안보실장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례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고요. 앞서 영상에서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딱 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문자를 보내고 신원식 실장이 단문을 한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본질이 아니죠. 이 본질은 뭐냐면 북한이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군사를 보낸 겁니다. 파병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규탄 논평 하나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 태도가 본질이거든요. 예.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뭐 전쟁 사주, 그다음에 국민을 전쟁터로 내몬다, 또 뭐 장병들을 사질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영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 뭐 등등의 얘기들을 했는데 예. 이건 전부 다 북한 김정은에게 적용돼야 할 이야기입니다. 북한에다 대고 해야 될 이야기를 저 한기호 의원의 문자 하나를 기화로 이제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 그리고 선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저희가 첫 소식으로 이 우크라이나 파병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태가 또 어디까지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면서 정치권의 반응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물론 오물풍선 도발 등으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납북자 가족단체가 곧 대북 전단 1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접경 지역 전단 살포를 금지했는데도 강행하겠다는 건데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송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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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자 가족들이 대북 전단 10만 장을 다음 주 안에 경기 파주에서 모두 날려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단에는 납치당한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등이 담겼습니다. 평양 시내에 전단이 떨어지게 하겠다는 입장인데 북으로 납치된 가족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지를 반대하기 전에 먼저 북한의 납북자 문제 해결 요구와 현재 지속되는 도발 중단을 먼저 요구하고 우리 단체한테 자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파주는 경기도에서 열흘 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정한 곳 중 하나입니다.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전단 살포 예고에 경기도와 경찰 등 유관기관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에서 제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대남 방송에 고통스러운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런 소식에 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심하게는 누가 이렇게 흘러끼면서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긴 해요. 그 소리를 이제 계속 들으면은 정신이 좀 이게 이상해지지 않나 싶은 거죠. 대응책이 좀 많이 빨리 좀 필요하다 싶어요. 며칠 전에는 파주 접경 지역 주민 등이 모여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방송은 물론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듯 전단까지 날려보내는 상황에서 민간 단체까지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세종시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 덤프트럭이 충돌해서 버스 승객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또 국회 출입문을 소화기로 파손한 뒤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입니다.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검은색 승용차를 들이받더니 덤프트럭과 부딪힙니다. 아침 7시 반쯤 세종시 아름동 은하수 사거리에서 차량 3대가 충돌했습니다. 30대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70대 버스 승객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통근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우측에 있던 좌회전 차선에 진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트럭 한 대가 종잇장처럼 찌그러진 채 까만 재로 뒤덮였습니다. 출근 시간대 인천 서구 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 톨게이트 근처를 달리던 2.5톤짜리 냉동 트럭의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한 뒤 신고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럭이 모두 불에 탔고 한때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국회 본관 출입문이 산산조각났습니다.
유리 조각이 여기저기 튀어 있습니다. 새벽 5시 10분쯤 60대 남성이 국회 출입문에 소화기를 던진 뒤 달아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쯤 뒤 인근 한강공원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소화기는 국회 건물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간 사업의 부당 개입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관련 녹취를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녹취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에 재정적 이익을 줄 데가 어딘지 찾아 사업권을 판 것이라며 사실상 실제 사업은 건설사가 하고 시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참여 경위 등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성남시의 권리를 팔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나 지난 시점의 일부 녹취로 사건 전체를 덮어 씌우는 거라며 검찰이 허위 주장을 편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의 연임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최상병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명태균 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 등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의결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이 긴장 완화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한약을 찾기도 하는데요. 수능 전날이나 당일 갑자기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이 가까워지자 포털 사이트엔 수험생 건강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막판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 복용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청심환이나 공진단을 지금이라도 먹어도 되는지 역시 단골 질문입니다. 이 한약들은 원기를 보충해 긴장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 있습니다. 청심환은 신경 안정과 근육 긴장 완화, 두통과 불면증 개선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졸음이 쏟아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진단 역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남용하게 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심장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흔히 안정액이라 부르는 천황보심단도 잘못 복용하면 설사와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의사들은 수능 전날이나 당일 체질이나 복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 먹지 않았던 한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특히 청심환이나 공진단 등은 수능일 1, 2주 전부터 미리 먹어본 뒤 적절한 시점부터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너무 과하게 안정 상태가 돼버리면 이제 긴장감이 오히려 너무 풀려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도 있고. 한약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도 수험생임을 알리고 졸음 유발 성분의 처방량을 조절하는 등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어제 서울 성수동에서 열릴 예정이던 명품 브랜드 관련 행사가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현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는 당시 상황을 찍은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좁은 길에 빼곡히 사람들이 몰려있고 안전 펜스 뒤로 여러 겹쳐 서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배우 변우석과 김태리,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샤이니 태민 등 유명 연예인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기 위해 사람이 몰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오늘 새벽 SNS에 어제 사고 우려가 커져서 더는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주최 측에 잦은 행사 종료를 요청했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애초에 행사를 좁디 좁은 골목에서 해야 했느냐며 주최 측의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성수동 한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유명 DJ 패기구의 공연도 안전 문제로 행사가 중단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일부 관객이 호흡곤란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이태원에서 발생한 슬픈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해야겠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삼성이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솔로 홈런만 4방을 몰아치는 거포 군단 힘을 과시하면서 시리즈 첫 승을 수확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팽팽한 투수전으로 흐르던 정막을 깬 건 이성규의 한 방이었습니다. 라우어의 시속 147km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좌중간 관중석으로 보냈습니다. 이번 경기 기선을 제압한 선제 솔로포이자 자신의 포스트 시즌 첫 홈런. 1대0 살얼음판 리드를 이어가던 5회, 이번엔 김영웅이 벼락 같은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삼성의 홈런 행진은 선발 라우어가 마운드를 내려간 뒤 다시 폭발했습니다. 7회 마운드를 넘겨받은 전상현의 초구를 잡아당겨 김헌곤이 솔로포를 날렸고 다음 타자 박병호도 초구를 노려 공을 우중간 담장 밖으로 보냈습니다. 순식간에 점수차를 벌리며 사실상 승부를 가른 백투백 홈런입니다. 전상현은 공 2개에 홈런포 2방을 맞고 강판되는 수모를 안았습니다. 마운드에서는 가을 야구의 사나이로 거듭난 레이에스가 이번에도 놀라운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7회까지 공 107개를 던지며 1실점으로 기아 강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김헌곤과 김용웅도 고비마다 몸을 날린 호수비로 레이스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기아는 6회 최영우의 적시타와 8회 김도영의 적시타로 한 점씩 따라붙었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홈에서 귀중한 승리로 첫 승을 수확한 삼성은 시리즈 역전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기아는 확실한 시리즈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음 4차전을 꼭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한국 수영 간판 스타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100m 세계 챔피언 판잔러와의 맞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황선우는 인천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서 열린 경영 2차 월드컵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호주의 제이미 잭이 차지했고 판잔러는 4위에 그쳤습니다. 황 선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판잔러와 이제 옆 레인에서 같이 레이스를 펼치게 되었는데요. 일단 자유형 100m 월드 레코드를 가진 선수이서 진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자유형 100m 경기를 같이 뛴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이 좋았고. 여자 프로농구 2024-2025 시즌이 이번 주 일요일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역대 가장 많은 선수가 세 팀으로 이적한 데다 아시아 쿼터로 일본 선수들까지 합류하면서 어느 시즌보다 치열한 우승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재원 기자입니다. 이적과 트레이드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선수만 16명. 여기에 아시아 쿼터 제도 시행으로 팀마다 일본 선수들이 새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를 양분했던 우리은행과 KB는 각각 팀의 중심, 박지영과 박지수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전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우승 경쟁이 펼쳐질 거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오히려 가장 변동이 적은 삼성생명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이런 부분들만 좀 잘 되고 리바운드 단속만 좀 잘 된다면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꼴찌 서름을 딛고 가장 활발한 영입으로 비시즌을 주도한 BNK도 단숨에 우승권 전력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박혜진과 김소니아 등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베테랑들을 영입했는데 젊은 선수들과의 시너지를 낼지가 관건입니다. 이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린 부분을 이제 시즌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저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BNK와 더불어 가장 선수 변화가 큰 디펜딩 챔피언 우리은행도 코트 여제 김단비와 새로 영입한 선수들의 호흡에 따라 2연패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같은 팀일 때는 뭐 저를 안 막아봤지만 제가 전에 있던 팀보다 지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다른 팀에 있을 때 저를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 국가대표 센터 진안을 영입한 하나은행과 일본 국가대표 출신 리카를 영입한 신한은행도 다크호스로 꼽힙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그래서 더욱 관심을 끄는 여자 프로농구는 오는 27일부터 5달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KB 손해보험을 물리치고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우리카드는 외국인 공격수 아희가 23득점, 아시아쿼터 알리가 22득점을 올리며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여자부의 정관장은 페퍼저축은행을 3대2로 꺾고 개막 2연승을 달렸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뭐하고 계세요? 아니 요즘에 머리카락이 좀 많이 얇아지고 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너무 얇아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가을은 탈모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탈모의 계절이요? 네, 이 여름을 보내는 동안 강한 자외선이 두피를 자극해서 그런데요. 모발이 약해지고 또 모발이 빠지는 휴지기도 앞당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을철에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지면 탈모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 가을이 되면은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호르몬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이게 관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머리는 언제 감으세요? 머리는 일단 전 이건 확실해요. 저녁에 감고 찬바람으로 말리는 거. 잘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탈모 예방의 첫 번째고요. 평소 음주와 흡연,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모자를 꽉 쓰거나 머리를 이렇게 세게 묶는 것도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모발에 최대한 압력이 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탈모가 걱정될 때는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잘 기억해둬야겠네요. 이번엔 내일 날씨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낮 동안 온화하게 느껴진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온화해집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아지면서 아침에도 쌀쌀함이 조금 덜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24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또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만 짙게 낄 뿐 대체로 맑기 때문에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60mm,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